한쪽에서는 1950에서 2000도 가능하다, 이번 반등에 그런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1900선대 안착이 쉽지 않다, 이런 시각들이 팽팽하게 대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시장인데요. 3인의 전략에서 현재 시장의 주요 변수들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 나흘째 순유출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나흘 연속 순유출되었습니다. 주식형 펀드에서 나흘 연속 자금이 순유출된 것은 4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4위 키워드는 기계주 약세 전환입니다. 기계업종이 강세를 보였지만 한라공제 영향으로 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기계업종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환율 이틀째 하락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부터 1120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기계주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라공조 매각이 쉽지 않아졌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10%대 급락을 했고요. 이 영향으로 기계업종 지수도 약세로 전환했는데 종목 하나하나 보면은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최근 두산중공업 강세를 보였었고, 두산인프라코 오늘 강세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2분기 실적이 좋았던 대경기계라든지 턴어라운드 기대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한국카본 이런 회사들도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기계주들이 시세 연속성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학년 위원께서는 기계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기계주 중에서 관심 가져야 될 종목 있으면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라공점은 예외적인 얘기니까 그 논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기계업종이 그나마 최근 들어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것은 뚜렷한 요인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유럽을 살리자는 글로벌 금융 공조가 좀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 바로 어디에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에서의 어떤 경기에 대한 회복에 관련된 각종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순전히요. 이런 기대감이 결국은 기계업종에 그나마 좀 반등을 시도하는데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종목이 있죠. 되게 큰 회사들만 보면 이제 두산인프라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있고, 이제 그 업종에 딱 매치는 안 되지만 결국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 있겠는데요. 물론 중소기업들도 있지만 하신다 그러면 역시 대형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역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의 영향에서의 100%니까요. 거기 그 부분에 맞춰서 주식에 대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산인프라코랑 두산중공업이 되겠는데요. 물론 다들 항상 코멘트가 항상 가능하겠는데, 관심은 가능하겠는데요. 굳이 한다 그러면 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두산중공업이 훨씬 더 좀 나름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기적 특성까지 보면은요. 두산인프라코는 역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크고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의 그 점유율이 계속 들쑥날쑥한 것이 단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점유율이 계속 상대적으로 늘어날 거에 대한 약간 전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중국 제품들이 워낙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썩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튼 두산인프라코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을 저는 그 안에선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크게 내세울 건 없습니다. 좋았다고 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수주도 좀 구체적으로 늘어나고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업계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증권업계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요. 다만 그보다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력난, 오늘도 잠시 전에 뉴스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예비 전력률이 떨어진다 어쩐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발전소를 하나 둘 셋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책적 이슈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만 온난화되는 것이 아니죠. 세계적으로 온난화되면 결국 에어컨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면서 선풍기를 쓰는 사람이 에어컨을 쓰는 것은 당연하죠. 그만큼 발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스마트 그리드도 좋은 얘기죠. 효율을 잘 해갖고 전기를 아끼자는 것인데요. 그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전기가 많이 필요한 나라에서 해결책이 되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실되게 되는 것은 결국 발전 설비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 예전에 그 한국중공업이라는 회사입니다. 한국중공업은 나라에서 하던 회사죠. 그 발전 설비 100% 독점하던 회사입니다. 그런 거 지금이야 100%가 아니지만요. 독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만큼 두산중공업의 기술력은 뭐 워낙 알려져 있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어느 쪽에서 정책이 나오건 간에 흔히 말하지만 원자력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뭐 화력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발전소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가운데 두산중공업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시기적 특성이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된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유로존 위기감이 최근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 기계 업종이라 그러면 사실 뭐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인데 최근 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역시 뭐 전력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력난인데 뭐 관련해서 두산중공업 그 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좀 관심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7월 27일인가요? 1,150원대였는데 어제부터 다시 1,120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환율 추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곤 하는데 김영일 연구원께서는 최근에 환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다소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준과 ECB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좀 유지가 되는 가운데 유럽 위기 완화가 더해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약화되는 모습으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하락 압력을 좀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1,120원대의 대기 수요가 여전하다는 점과 역외 매도가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9일에 예정된 한국은행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계 심리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지금 현재 그 레벨에 대한 부담 역시 환율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현재 원달러 환율의 임계치는 대략 1,110원대 후반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상으로는 대략 1,9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내외 정도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보다는 사실은 글로벌 그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81.5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경우에는 지수의 그 레벨업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환율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작년 하반기부터 대체로 달러 환율이 1,120원대 정도가 바닥이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흐름이 유지된다 그러면은 외국인 최근에 주식 사고 있는데 조금 부담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환율적인 측면이 외국인 순매수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추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레벨 1,120원대 레벨을 하향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 경우에는 외국인의 추가적인 순매수도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뭐 1,120원대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한 번 더 원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확인할 환율의 움직임은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ECB의 단기 채권 매입 가능성입니다. ECB가 국채를 매입한다 얘기가 계속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근데 관점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그 10년물짜리 국채가 아니고 2년물짜리 국채, 그러니까 뭐 단기물에 물을 매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다시 좀 돌고 있고요. 사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는데 기대감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관련해서도 불안감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트로이카단 실사 이후에 분위기가 그렇게 좀 나쁘지는 않은 분위기 같고요. 유로존 어제 밤만에 또 일단 뭐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무세한 것 같은데 이학영 위원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받고 있는 느낌이 이겁니다. 미국에서도 의회가 지금 대부분 이제 휴가철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새롭게 정책이 당분간 3, 4주 동안, 최소한 3, 4주 동안 나올 것이 없다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에서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루머상이라든가 미확인 얘기 아니면 이제 어떤 언론에서 하나 다루면 그것이 정말 진실인 양 여기저기 떠들기 때문에요. 주가 좀 출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밤은 또 그랬는데요. 또 내일 밤은 우리 시가로 내일 밤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 지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의 정책적인 뉴스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지금 이제 미국이나 오밤중에 오후 시간에 보면
ECB가 정말 국채 매입을 금방이라도 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에서도 메르켈 총리도 일부에서 그 좀 약간 또 그 긍정적인 얘기도 한다, 아니다, 아니면 또 야당에서 오히려 ECB의 국채 매입을 뭐 하기로 했다 얘기 나오는데 100% 확인된 것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수의 의견은 그나마 다음 달이면 ECB가 국채 매입을 어떤 형태로도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요 절대적으로 그 부인하는 쪽이 있고요, 안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BNP 파리바 같은 경우인데요. 이것이 그 ECB에서 말이죠, 스페인이건 이태리건 국채 매입을 하더라도 이게 그냥 돈을 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 정말 그 그리스에서도 뭐 할 때마다 정말 강력한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압박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도 지원할 때도요, ECB의 국제 매입에 하나하나 그 조건을 강력하게 두면서 그런 것들을 하기까지는 앞으로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그동안 3, 4년 동안에 그 2, 3년 동안에요, 유럽 사람들의 정말 느려 터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씀드립니다, 느려 터진 정책 결정이 그렇게 3, 4주 만에, 특히 지금 같은 한여름에 유럽에 또 바캉스 시즌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별로 기대를 안 한다는 것이 BNP 파리바의 입장입니다. 다만 분명히 그건 또 소수 의견일 수 있어 보이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늦어도 9월이면 특히 9월 중순까지 가면 미국에서도 3차 양적 완화가 있을 것이고요. 이 유럽에서도 ECB가 결국은 국채 매입이 나서면서 모든 것을 해결될 것이라는 얘기 있는데요. 그 역시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존 상황 보면은 그야말로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정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반면에 기대 심리는 굉장히 강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뚜렷한 일정, 우리나라는 뭐 금통이 있고 지금 뭐 옵션 만기가 있는데 그거 빼면은 다른 특별한 일정은 없고 중국의 경제 지표가 목요일 날 상당히 많이 발표됩니다. 뭐 물가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뭐 금요일 날에는 또 이제 그 무역 수지도 발표가 되고요. 중국의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그 중국의 CPI 그리고 소비 생산 투자 지표 등의 이제 7월 경제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선 CPI의 경우 현재 중국은 성장이 다소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대략 한 1%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물가 안정이 좀 바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좀 다소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산업 생산 및 그 고정자산 투자 지표의 경우에는 다소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6월 이후 그 프로젝트 비준 속도 가속화 과정에서 투자 확대에 좀 움직임이 좀 포착되고 있고요. 철도부에서 그 하반기 투자 목표 금액을 640억 위안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제 중국의 지표 관련해서는 지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시장의 기대감이 현재 지금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는 큰 악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6월과 7월 사이에 두 차례 금리 인하로 점차 그 중장기 대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철로 등의 그 투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인프라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재 업종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 자체가 그렇게 뭐 실망스럽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뭐 최근에 중국 여러 군데서 좀 감지가 되는데 계속 소비 이렇게 강조를 하다가 최근에는 투자 쪽을 조금씩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런 것도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거래 부진입니다. 거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37포인트가 올랐지만 거래량은 연중 최저치. 어제까지 4일 연속 거래량이 2억 주대였는데 오늘도 3억 주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시장이 뭐 반등을 한다 그래도 이렇게 뭐 거래가 안 실리고 반등하면은 글쎄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쫓아가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 같은데요. 이학년 의원께서는 현재 이런 흐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리고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게 정말 닭이 먼저인지 계란인지 뭔지의 논쟁이랑 똑같습니다. 시장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불안해서 거래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어찌 보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팔기에 바쁘고요. 팔고 나서 그냥 주식을 새로 안 사는 거죠. 올라가니까 또 겁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투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이 좀 계속 들고 나오고 하는 것이 좀 있어야지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차익도 실현하고 좀 저평가된 것도 사는 것인데요. 지금은 계속 펀드의 유출입이 워낙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4일 연속 순유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한쪽에서 계속 팔자는 연락이 오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도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것 없고 새로 사기는 좀 깝깝하니까요. 거래량은 뭐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가도 많이 올라가거나 하면 아니면 또 주가 많이 떨어지기나 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거래가 좀 늘어나는 것이 상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거래가 없다는 것 자체는요. 주식시장에선 팔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고점에 대해서 지금 1900을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요. 1900에 대한 어떤 고점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그런 요인을 늘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에 대한 불안 요인이 계속되고 있고 주위를 둘러보더라도 경기가 좋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각에 보면 경기가 좋은 업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식의 선뜻 매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PR 값이 낮고 PBR이 낮다고 하더라도 먼저 돌격 앞으로 하면서 주식을 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역시 대응 전략은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결국 시장의 대응은 시장의 주도권은 외국인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시 한번 좋거나 싫거나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은요, 돌발 악재가 유럽 시장에 없는 한은 당분간은 어찌되었건 9월 달에 있을 각종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요, 유로화의 안정, 즉 달러가 좀 약세지로 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원화의 강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추세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외국인의 매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요. S&P 500 기준으로 1422포인트가 금년 4월초에 고점이었는데요. 오늘도 또 올라가면서 이제 불과 2%도 채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고점을 뚫고 갔을 경우 우리 시장과는 달리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핵심 대형주 위주로 특히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많이 사는 것이 앞으로 사더라도 그것들을 많이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들을 특히 최근 3, 4개월 동안 많이 줄여왔던 주식이기 때문에요. 다시 담을 가능성이 크죠. 즉 바이 코리아에서 셀 코리아가 됐다가 언젠가 다시 바이 코리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들 쪽에 가서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삼성전자나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을 주식 내 비중은 오히려 7, 80%까지 확 늘려놔야 지금 오히려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의 자신감이 좀 크게 악화되어 있는 것, 그것만큼 좀 분명한 것 같고요. 일단 뭐 S&P 500 지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어제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뭐 환율 상황도 계속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은 한쪽에서는 뭐 1950에서 2000까지도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1900선 안착도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뭐 상당히 좀 팽팽하게 부닥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김영일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뭐 관심 가져야 될 섹터 있으면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이제 좀 다소 이제 긴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은 그 침체 국면을 지금 탈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더 상승폭이 다소 2,0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판단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1910에서 1920포인트 사이에 단기적인 저항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증시 주변 여건으로 볼 때 현재 이러한 안도랠리는 다소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그 드라기 발언으로 볼 때 ECB에 대한 드라기 발언에서 시작된 ECB에 대한 상상력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들이 가세를 하면서 시장은 안도랠리를 다소 좀 더 진행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다만 이제 지수의 레벨 자체가 1900포인트 초반대에서 저항선이 위치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지수보다는 업종별 대응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지금 가격 메리트와 심리적 모멘텀을 겸비한 업종이 현재 8월 달에는 좀 유리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중심에는 유럽 리스크의 완화 그리고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지금 자리 잡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의 경기 모멘텀 쪽에서는 IT 업종이 유망해 보이고요. 유럽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는 화학 업종과 조선 업종 그리고 상관관계가 높았던 증권 업종이 유리해 보입니다. 어쨌든 뭐 1900대 초반대가 뭐 상당히 강한 저항대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뭐 당연히 좀 멀리 보는 시각이겠죠. 1950에서 2000까지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좀 하방 경직성은 유지될 것이다. 이런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좀 최소한 하방 경직성은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뭐 관심 가질 만한 섹터로 IT라든지 화학, 조선, 건설 정도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